네,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오양희입니다. 저는 다년간의 주민자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양천구 주민자치 사업단 팀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의 그 주민자치 이해도와 실무 능력을 좀 높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치계획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기본적으로 자치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저도 주민자치회에 처음 몸담았을 때 자치계획이 뭐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계획이라는 건 화성시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세운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누구한테 물어봐라? 주민한테 물어봐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이런 자치계획을 왜 세워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자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만 들었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주민자치의 연간 절차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매 연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11월까지 올해 해야 될 자치계획을 실행을 하죠. 자, 올해 해야 될 자치계획은 언제 세운 걸까요? 우리가 이 계획을 작년에 세웠죠. 작년에 세운 계획을 올해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할 계획을 올해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프로세스 자체가 작년에 계획을 세운 걸 올해 실행을 하고 내년에 할 거를 올해 계획을 세우는 실행과 계획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계획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아까 종합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자치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자치계획이지 이렇게 딱 축약해서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례에는 주민자치 운영계획도 자치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발전 및 활성화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그리고 또 분과별 사업계획. 이게 우리가 보통 총회에서 분과별 사업계획을 결정을 하니까 이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까지 이렇게 다양한 자치계획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다 자치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감천문화마을 아십니까? 예, 부산 사하구에 가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에 굉장히 이제 막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 곳인데요. 이게 굉장히 미로처럼 계단식 주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가 부산의 개발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하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고지대인데 고지대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행했던 이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천문화마을이 탄생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던 그러면서 감천문화마을이 엄청 유명해졌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명소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이렇게 유명해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여행 가기를 좋아하는데 이태리도 많이 가고 그러죠. 베니스라는 곳도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마다 관광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이 감천문화마을도 똑같은 걸 겪게 돼요. 그런 걸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떤 갈등이 제일 먼저 생길까요? 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물건을 팔고 뭔가 음식을 팔고 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은 좋겠죠. 예, 수입이 많이 늘고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어때요? 소음을 견뎌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벌지 못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 원래 살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감천문화마을도 엄청난 갈등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감천문화마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예, 이런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볼까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과 마을 문제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니 여기 주민협의체에서 버스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탈 수 있는 행복마을 버스라는 걸 만들어요. 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클린사, 주민, 마을 입주작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업무 체결을 해서 주 1회 모여서 폐가하고 빈 집을 청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마을 입주작가들과 함께 이 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또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들이 모여서 해결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자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천문화마을처럼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자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말하는 자치계획에는 자치계획을 세울 때는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성입니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집중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해서 특정 이익을 보게 되지 않는지, 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관계망을 증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지역의 문제의 사례가 좋다고 우리 지역의 문제로 이 사례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느냐 잘 보아야 한다. 자,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의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계획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럴 수 있죠.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예산 계획이 타당해야 된다.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예산 필요 없는 예산에 막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민자치의 분과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민자치의 분과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관이나 뭐 주민 다른 그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또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사익추구 금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자치계획 수립의 원칙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잘 부합하는 그런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계획 수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정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을이 5년,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을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이런 모습일 거냐? 점점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청년들은 떠나가는 우리 마을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의 비전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볼게요. 온 세대가 행복한 땡땡 읍면동, 뭐 특정 읍면동을 제가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온 세대가 행복한 마을이에요. 비전이 그렇습니다. 그럼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게 잡아야 됩니다. 세대 통합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다든지, 세대 맞춤형 복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맞게 자치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대가 통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대 공감 마을 밥상을 운영해 볼 수 있겠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대 공감 마을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대 맞춤형 복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에 따라 자치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자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 지역 자치 계획 수립 과정과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발구가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당연히 주민 욕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의 욕구를 반영을 하는 게 주민한테 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뭐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주민자치회는 혹시 똑같은 자치계획을 매해 세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의제를 그대로 또 올해 또 하고, 내년에도 뭐 별거 없으니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이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했던 마을 계획이라면 올해는 뭔가가 더 다르고 발전적이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매해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모든 주민자치회가 비슷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민총회에 갔을 때도 그 주민총회에 올라온 의제를 보고 어떤 주민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고. 나는 저런 의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을 할 건가, 우리의 자치계획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 자치계획 이 수립 절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성구에 갔을 때 온천 1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온천 1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율이 유성구 13개 동 중에서 가장 높아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71.17%였습니다. 2024년도 자료인데요. 그러면 71%가 넘는 사람들이 다 1인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성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온천 1동은? 1인 가구가 어떻게 잘 살고 1인 가구가 어떻게 잘 녹아들고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점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1인 가구 독거노인이 많고 젊은 청소년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다라는 거죠. 동네를 돌아보셨습니까?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잘 되고 있는지, 맨홀 뚜껑이 뒤집어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걷기에 나쁘지는 않은지, 자전거 거치대가 노후화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어디가 어떻게 경관이 나쁜지, 불편한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이 될까요? 불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뭔가가 불편하다, 이거를 개선하는 것부터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치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제를 발굴할 때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짧은 시기에 이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는 시점이 3월, 4월, 5월 이때입니다. 5월 전에 보통 의제를 발굴을 하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자체 선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한 달 정도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선거 후에 허겁지겁 의제를 발굴해서 또 총회를 치릅니다. 마치 뭔가 해치워야 될 일처럼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비수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했었던 방법은 QR을 찍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렇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함을 마련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우 그런 거 설치해 놔봤자 다 민원 덩어리예요. 뭐 민원만 내요 라고 하지만 민원 속에 우리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뭐 문화시설이 부족해요 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민원이야. 이 민원은 뭐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주면 되겠네가 아닌 거죠. 아까 감천문화마을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설문조사입니다. 뭐 이런 설문조사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뿌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 70장 했어, 80장 했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꼼꼼히 분류하고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잘 짚어내고 파악해내는 게 주민자치회가 할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타지역 사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타지역 사례를 소개해 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지역 사례는 우리 지역에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타지역 사례를 볼 때 우리가 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랑 똑같은 혹은 비슷한 지역인가를 봐야 합니다. 타지역 사례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를 합니다. 스마트 액상 제설함은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 제설차가 올라갈 수 없을 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경사로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지역은 다 평평해요. 그러면 굳이 비싼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지역 여건이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고 청년 인구가 적은데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례를 갖다가 쓰면 어떨까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 문제나 주민 욕구가 비슷한가, 공통점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의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똑같이 장애인 문제를 갖다가 쓰면 되지. 그러면서 똑같은 자치계획을 세웁니다. 잘 맞을까요? 실제로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도 별로 없는 지역이라면 그런 사례를 그대로 갖다 썼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나 주민 욕구가 비슷하냐 아니냐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자원이나 역량의 적합성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냐.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대로 갖고 왔어. 이거 누가 실행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우리 마을에 갖다가 써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나 이게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모르겠다면 규모를 줄여보는 겁니다. 작게 하고 방식도 좀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여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과가 날 거냐,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냐 이걸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주민자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해마다 11월, 12월이 되면은 꼭 평가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평가를 해야 될까요? 평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했었던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자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서울의 성미산 마을과 성산일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1080 자원봉사단인데 이제 24시간 홀몸 어르신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나이가 들고 있죠.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동권의 박탈입니다. 예, 저도 좀 걱정이 되죠. 보통 70, 80이 나이가 되면 제일 힘든 게 어디론가의 이동입니다. 어디론가 가기도 힘들고, 자,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식은 해외에 살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마을이라면 오고 싶은 마을이 되겠죠. 여기는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이제 홀몸 어르신 지원을 하는 게 직능 단체라든지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동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10대부터 80대까지 다 등록을 합니다. 심지어 80대까지 등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는 손자, 손녀 역할을 해서 안마를 해드리고 청소년은 정기적으로 경로장 청소를 하고 또 장년층은 도시락 배달하고 임의용 머리 잘라주는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노년층은 같은 노년층이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서 말벗도 해주고 동행 외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거동이 불편한 이런 독거 노인들한테 70명한테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르신 집 전화 옆에다 붙여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1%의 차별화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낮 시간에 화상을 당해서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또 야간에 전기가 고장난 집에 가서 수리도 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을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저도 그런 마을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건 고성군 상리면 주민자치에서 했던 마을 밥상입니다. 이런 이제 찾아가는 마을 밥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요. 주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잃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동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좀 주민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자치 커뮤니티를 만들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청계동 반상회라는 거를 추진을 해요. 말 그대로 요즘에는 반상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저는 정말 우리 지역에 살면서 반상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청년들의 반상회를 한 거죠. 청년들한테 나와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마을에 대한 의견을, 여기 살아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청년 공간도 없고 청년들의 커뮤니티도 없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잃어가고 있는 전통 문화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주민 활동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년 참여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자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요즘 기후위기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소송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선진국에서 몰지각하게 이렇게 기후를 망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거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번개장터나 아니면 벼룩시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행복의성 지원센터에다가 이런 공유 장터를 마련을 해놓고 상시 주민들이 와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바꿔가거나 사갈 수 있도록 해놓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어린 아이들이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경제관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게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릉 3동의 마을 시간은행입니다. 이 마을 시간은행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고, 아, 이런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화폐처럼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적립을 해놓고, 이제 내가 적립한 시간을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이런 것은 시간 품앗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 그러니까 시간과 재능을 바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을 해서 했지만 앱이 없더라도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재능을 시간으로 바꿔서 또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지역별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육아도 그렇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필요했었던 게 뭐였을까요? 정말 한두 시간만이라도 내 아이를 어디다 잠깐 맡기고 은행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마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자치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